지금 문제가 이렇게 손에 들어 있어요. 진짜 문제 10문제예요. 10문제니까 10문제 푸시고 6개 이상을 맞춰야 되고, 근데 8개 이상을 맞추면 우리 시험에서 14개 이상은 맞출 수 있다를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교재 32페이지를 보세요. 32페이지 보시면 이제 납세 의무자하고 납세자가 있을 거예요. 여기 해석하기가 약간 좀 복잡해요.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좀 잘 들으세요. 납세 의무자는 세금 납부를 할 때, 자, 이제 세금 납부를 해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자기 거, 내 것만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고 그래요. 자기 것만, 본인 것만, 내 것만 내가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납세자라고 그래요. 그럼 납세자라고 하는데 내 것과 남의 것 모두, 내 것이든 남의 것이든 모두 내는 사람을 납세자라고 그래요. 그럼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 중에서 더 범위가 넓은 범위는 누가 더 넓은 범위로 보이는가요? 납세자. 여기가 더 훨씬 더 커요. 이렇게. 그래서 혹시 문제에서 물어볼 때 납세자가 납세 의무자보다 더 넓은 범위입니다. 이렇게 내면은 그건 맞는 거예요. 납세자가 훨씬 넓어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자기 걸 자기가 내는 사람이고, 납세자는 내 거든 남의 거든 모두, 내 것 남의 것 모두를 내는 사람을 납세자라고 그래요. 이제부터는 이제 이쪽으로 가네요. 원천징수하고 특별징수를 설명할 건데 결론부터 볼게요. 이 두 개가 같아요. 원천징수하고 특별징수는 같은 단어예요. 원천징수는 국세에서 쓰는 용어이고 특별징수는 지방세에서 쓰는 단어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원천징수하고 특별징수는 국세, 지방세만 차이가 있지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그럼 이제 원천징수라는 단어 용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용어를 잘 들으셔야 돼요. 원천징수는 뭐냐면 이제 돈을 주는 사람, 제가 돈을 주는 사람이고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돈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돈을 주는 사람이 돈을 줄 때 세금을 낼 사람, 이제 받을 사람이 세금을 낼 건데 받을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을 주는 사람이 미리서 세금을 띄어버리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그래요. 원천이라는 말은 미리서, 먼저, 징수, 걷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주는 사람이 돈을 주고 나서 세금을 띄란 이야기인가? 주기 전에 일단 띄어버리란 이야기인가? 주기 전에 띄어버리란 이야기예요. 돈을 주기 전에 세금부터 띄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약간 영어로 조금만 더 해석할게요. 원천징수 의무자나 특별징수 의무는 돈을 주고 나서 이 뜻인가? 주기 전에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가? 주기 전에. 돈을 주기 전에 세금을 먼저 떼어내는 것을 원천징수, 특별징수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요. 원천징수 의무자와 특별징수 의무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요. 특별징수 의무, 원천징수 의무자는 돈을 주는 사람이 되겠는가요? 돈을 받는 사람이 되겠는가요? 자, 주는 사람이다, 받는 사람이다. 주는 사람이에요. 돈을 주는 사람이에요. 돈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돈을 주면서 세금을 띄는 사람을 원천징수 의무자, 특별징수 의무자라고 그래요. 그럼 원천징수 의무자와 특별징수 의무자는 본인의 자기의 세금을 자기가 띄고 있는가요? 남의 세금을 내가 띄고 있는가요? 남의 걸. 내가 돈을 줄 때 돈을 받을 사람이 낼 세금을 내가 띄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주는 사람이 자기 세금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을 주는 사람이 대신 띄어가지고 정부에게 전달하는 것을 원천징수 의무자, 특별징수 의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제가 이제 은행이라고 생각해봐요. 자, 제가 은행이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저희 은행에다가 돈을 좀 많이 예금을 해놨어요. 그럼 제가 이제 은행에서 이제 고객들에게 이자를 줘야 돼요.
이자를 주면 이자를 받았으니까 받으신 분들은 받은 것 중에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런데 은행이 주는 사람 입장에서 고객들의 이자를 주면서 이자 주기 전에 먼저 세금부터 띄고 이자를 넣어줘요. 그러면 세금을 띄었으니까 그 세금은 무슨 징수를 했는가요? 원천 징수했죠. 그러면 은행이 원천 징수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은행 자기들이 낼 세금을 띄었는가요? 고객이 낼 세금을 띄었는가요? 고객이 낼 세금을 띄었죠. 그럼 고객이 낼 세금이니까 내 세금을 띄었다, 남의 세금을 띄었다. 남의 세금을 띄었죠. 자, 이제 해결했어요. 남의 세금을 띄었으니까 남의 세금은 내가 낼 내 돈이란 야인가 남의 돈이란 야인가? 남의 돈. 그러면 내 것은 해당이 안 되고 남의 것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그대로 읽어볼게요. 특별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 속에는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지 않지만 납세자 속에는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특별징수 의무자나 원천징수 의무자는 자기 돈을 자기가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돈을 띄어서 대신 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납세 의무자라고 칭해라, 납세자라고 칭해라. 납세자라고 칭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로 이제 어떻게 푸는가 보죠. 11번에 납세 의무자란 그랬어요. 납세 의무자라 그 양가로 11번 보세요. 납세 의무자란 그러면 남의 것을 그래야 된가? 내 것만을 그래야 된가요? 내 것만을. 자, 납세 의무자라고 했으니까 내 것만을 그래야죠. 내 것만을 내야 될 사람이니까 이제 그러면 첫 줄 끝으로 가세요. 특별징수 의무. 특별징수 의무는 내 것을 내가 띄고 있는가? 남의 걸 내가 띄고 있는가? 다시요. 자, 다시. 특별징수 의무자는 돈을 주는 사람이 자기가 낼 자기 돈을 띄었는가? 남이 낼 돈을 미리서 띄었는가? 남이 낼 돈을 미리서 띄었으니까 특별징수 의무는 납세 의무. 내가 낼 돈이다. 내가 낼 돈은 아니었다. 내가 낼 게 아니라 남의 낼 것을 내가 띄어서 전달하니까 납세 의무자 속에는 특별징수 의무는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다. 진짜로 까다로운 거예요. 지금 이해를 못 하시면 나중에 영어 해석이 진짜로 어려워요. 다시 한번요.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지금 이해 못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자, 은행이라고 예를 들어봐요. 은행에서 이자를 줄 때 고객들에게 이자를 줄 때 세금을 먼저 띄는 것을 무슨 징수 그랬는가? 원천징수. 그러면 은행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은행이 원천징수 의무자니까 은행이 낼 돈을 띄고 있는가요? 고객이 낼 돈을 띄었는가요? 고객이 낼 돈을 띄었으니까 자기 세금이다, 남의 세금이다. 남의 세금이다. 남의 세금이기 때문에 내가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은 납세 의무자라고 해야 된가? 납세자라고 해야 된가? 그렇죠. 납세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걸 받아서 전달하니까 납세자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납세 의무자 속에는 특별징수 의무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남의 걸 받아서 내는 사람은 납세 의무자 속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영어 정리 문제 한 문제는 날아가 버리네요. 이게 제일 먼저 정답으로 나오는 내용이니까. 다시요. 납세 의무자 그러면 누구 것을 납세 의무자라는가요? 내 거. 자기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자기 걸 자기가 내고 있는가? 남의 걸 내주고 있는가? 그렇죠. 남의 걸 내주고 있으니까 내 것만을 말하는 납세 의무자 속에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그건 제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제외한다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특별징수 제외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그럼 납세자는 내 거든 남의 거든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에 납세자 속에는 누구는 빠져라 이런 말을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납세자는 누구든지 다 포함하니까 누구든지 다 포함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번만 더 연습해 보네요. 자, 한 번만 더 봐보죠. 특별징수 의무자는 자기가 낼 내 것을 내가 그랬는가? 남의 것을 내가 그랬는가? 남의 것을 내가 띄어서 그랬죠. 남의 것을 받아서 전달하니까 납세 의무자는 내 것만 내는 사람이다. 남의 것도 내는 사람이다.
내 것만 내는 사람이니까 납세 의무자 속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납세자는 내 거든 남의 거든 모두 다 포함하니까 특별징수 의무자가 납세자 속에는 포함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풀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한 페이지 넘기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14번 먼저 보세요. 자, 14번에 두 번째 줄 보세요. 양가로 14번 그게 두 번째 줄 보시면 특별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납세자에는 해당한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납세 의무자네, 그 특별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납세자에는 해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특별징수 의무가 남의 걸 받아서 전달한다는 걸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남의 걸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은 납세 의무자라고는 말하지 못하고 납세자라고만 하셔야 됩니다. 이제 13번으로 다시 올라오세요. 13번에 두 번째 줄 제일 끝으로 가보세요. 자, 두 번째 끝에요. 특별징수 의무는 국세의 무슨 징수하고 유사한 개념이고 원천 징수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국세의 원천 징수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래요. 원천 징수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이제 특별 징수를 다시 한번 익혀보죠. 자, 원천 징수나 특별 징수는 돈을 주는 사람이 주고 나서 세금을 뗀다, 주기 전에 떼어버린다. 주기 전에 떼어버리니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금 받기가 편하다, 불편하다? 엄청 편하죠. 돈 주기 전에 세금부터 걷어가 버렸으니까 엄청 편하죠. 그래서 특별징수는 징수하기가 편리한, 편의상 동그라미 쳐보세요. 첫 줄 중간에 있어요. 편의상. 세금 징수하기 편한 방법이 특별징수예요. 그게 원천징수란 이야기예요. 이번 시험에서 보통 징수는 세금 징수하기 편한 방식입니다. 이래서 오답이었어요. 편의상이라고 나오면 앞에는 무슨 징수가 붙어야 된가? 특별징수. 그게 이번 30일의 기출문제 정답 지문이에요. 그러면 32회 때는 시험에 안 나오는 지문이에요. 31회 때 정답으로 출제했던 지문들은 32회 때는 절대 시험에 안 나와요. 제가 지금 몇 년치를 다 분석을 했는데 그 직전 연도에 정답으로 나왔던 지문들이 그 다음 연도에 정답으로 출제했던 지문은 한 지문도 없어요. 올해도 똑같았어요. 작년에 정답 지문은 올해 정답으로 나온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걸 생각하세요. 이게 정답이었어요. 그럼 중요 표시하지 마세요. 이거는 31회 때는 답이었지만 32회 때는 절대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15번 제2차, 제2차. 그러면 앞에가 2차라고 했으니까 2차보다는 몇 차가 앞에 있겠는가? 1차가 있겠죠. 그러면 1차에서 2차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1차가 세금을 내니까 넘어온다, 못 내니까 넘어온다? 못 내니까. 1차에서 못 냈으니까 2차에서 네가 내라. 그럼 내가 왜 내냐고. 내가 왜 저 사람 안 낸 세금을 내가 내냐고 그랬더니 너하고 관계 있으니까 내야지 그래요. 아니 특별한 관계 있으니까 내셔야지 그래요. 그러면 앞사람이 내야 될 세금을 다 내요 그랬더니 아니요. 앞사람이 못 낸 것만 나머지만 대신해서 내시면 돼요 그래요. 자, 이제 우리말로 대신을 순 우리말로 바꿔보세요. 대신 가름한다. 그래서 가름이라는 글자 동그라미 치세요. 두 번째 줄에 있어요. 가름이라는 글자만 찾으세요. 가름한다 이 말은 제2차라는 것은 1차 내야 될 사람을 그 사람을 뭐 하여 이 말인가? 대신하여. 앞에 사람이 못 냈으니까 내가 대신 내주는 것을 제2차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끝. 자, 한 페이지 넘어가요. 이제 연대 납세 의무로 가보죠. 제일 위에 참고 있을 거예요. 연대 납세 의무. 연대라는 말은 연대라는 건 뭘 연대라 하냐면 지금 여기 지금 강의실에 우리 계시는 분들이 오늘 이제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해를 못 한다. 그럼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당한다. 그럼 우리 모두가 똑같은 책임을 져야 되면 그건 무슨 책임이다? 그게 연대 책임이에요. 그 연대 납세 의무란 이야기는 세금이 하나가 있으며 이 하나의 세금을 모두가 똑같은 책임을 지는 것을 연대 납세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대란 말이 나오면 거기에 두 번째 중간쯤 보시면 동일한 이 단어만 가지고 푸시면 돼요. 연대는 똑같은 동일한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혹시
여기서 이제 뭐 줄을 맞추거나 군대에서 제식훈련을 할 때, 예전에는 이런 말을 썼어요. 앞에 탁 이제 대대장이 여기다 구령을 붙이죠. 구령을 붙일 때 제일 먼저 앞에다 무슨 글자를 두 글자로 크게 말하는가? 뭐 기준은 무슨 기준이에요?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잖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금방 알아요. 뭐라 하냐면 앞에서 뭐라 하냐? 연대 그래요. 연대 이 말은 우리 모두 뭐 어떻게 움직이란 말인가? 똑같이 동일하게 움직여라 그 말이에요. 연대 그 말은 우리 일사불란 똑같이 움직여라 그 말이에요. 똑같이 그 말이에요. 연대 그런 거 똑같이 이렇게 하면 좀 발음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연대 그럼 발음하기 좋잖아요. 똑같이 그러면 또 그게 좀 그러잖아요. 동일하게 움직이는 걸 연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책임을 지는 걸 연대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대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동일한, 만약에 한 사람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전부 다 나머지 공부하면 무슨 책임을 물어서? 연대 책임을 물어서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연대는 동일한 책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6번. 자, 보증을 쓰는 사람. 자, 이제 누가 보증을 좀 서달라고 했어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은행에서 한 100억을 빌리려는데 제가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때 은행에서 그러면 보증인 한 명 세워주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아는 친구가 이제 재산이 좀 많아. 그래서 친구야, 내가 은행에서 100억을 좀 빌리려는데 내가 절대 떼어먹지는 않는다. 내가 떼어먹지는 않을 건데 네가 보증 좀 서주면 안 되냐. 그러면 떼어먹지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럼 뭐 할 수는 있냐면 안 갚을 수는 있어요. 그죠? 떼어먹지는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떼어먹지는 않고 안 갚으면 네가 내 대신 좀 뭐 해줄래? 이 말인가? 내줄래?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증을 쓰는 사람은 납부를 보증하는 거예요. 돈 내는 걸 보증하는 사람을 보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아주 교묘하게 문제를 내요. 어떻게 내냐면 신고 납부를 보증한 자를 보증인이랍니다. 틀렸어요. 신고는 보증의 대상이 아니에요. 납부만을 보증한 자를 보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끝에 보세요.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요. 신고 납부를 아니에요. 신고는 본인이 하는 거고 납부만을 보증한 자를 보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납부만을 보증한 자를 보증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17번 볼 것도 없어요. 자, 이제 18번부터 가보죠.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 이제부터는 익힐 게 좀 있으니까. 신고 납부를 익힐 때, 자, 여기서 어떤 걸 가지고 익힌가를 먼저 보세요. 세금을 계산해 가지고, 자, 이제 세금 계산해요. 세금을 계산했어요. 세금을 계산해 가지고, 그런데 납세의무자는 누가 이 말인가요? 내가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한 세금을 내가 계산해 가지고 누구에게? 과세권자를 정부라고 생각해 봐요. 자, 그러면 내가 세금을 계산해 가지고 계산한 세금을 누구에게 이 말인가요? 정부에게. 내가 계산해 가지고 계산한 걸 정부에게 보내주는 이 방식을 신고 납부 방식이라고 그래요. 용어를 익히세요. 세금 계산을 내가 해가지고 내가 계산한 걸 정부에게 보내는 이 방식을 신고납부. 자, 신고납부 찾았어요. 내가 계산해서 정부에게 보내면 신고납부. 정부가 세금을 계산해서 나에게 보내주면은, 이제 뒤에서부터 읽어보세요. 여기서부터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읽어보세요. 통보. 정부가 통보해서 징수, 거두어가는 거. 걷어들이는 걸 징수라고 그래요. 그러면 통보해서 보내가지고 걷어가는 방식을 통보, 징수. 통보 그러니까 발음하기 좀 힘드네. 그래서 뒤집어 봤어요. 보통령, 부드럽네. 그래서 이름을 보통징수로 바꿨던 거예요. 처음에는 통보징수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발음이 좀 이상하네. 그래서 앞부터 뒤집어 봤어요. 보통징수 참 부드럽네. 그래서 보통징수로 정착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징수라는 것은 정부가 계산해서 보내가지고 걷어가는 방식을 보통징수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신고납부 보통징수 개념 어느 정도 잡았어요? 다시요. 내가 세금을 계산해서 정부에게 보내면 이 방식을 신고납부. 자, 이제 하나 찾았어요. 신고납부. 정부가 세금을 계산해가지고 나에게 보내주는 방식을 보통징수.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네요. 정부 공무원 중에서
세금 일을 하는 공무원을 어떤 공무원 그랬는가요? 그렇죠. 그러면 세금 계산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만. 그래서 보통잉수 뒤에는 반드시 누가 세금을 계산해서 보낸다? 세무공무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잉수는 세무공무원이 계산해서 나에게 고지서를 보내는 것을 보통징수라고 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특별징수하고 보통징수가 꼭 비교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특별징수라는 것은 돈을 주고 세금을 띈다, 미리서 세금을 떼어버린다. 미리서 띄니까 징수하기 편하다, 불편하다. 그래서 편의상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무슨 징수고? 특별징수고. 세무공무원이 계산해서 보내는 방식을 보통징수. 언제나 그 두 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두 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시험 문제 정답을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신고납부, 보통징수를 익혔어요. 그럼 이제 부가하고 징수란 단어를 가보죠. 이제 부가라는 단어를 볼게요. 부가. 부가한다. 19번에 들어있어요. 부가. 부가한다 이 말은 두 번째 줄 중간 끝에 보시면 부담시키는 걸 이걸 부가라고 그래요. 부담. 자, 부담이요. 그 사람에게 세금을 부담시키는 걸 부과라고 그래요. 그다음 이제 20번에 징수 이렇게 나오네요. 징수. 자, 징수라는 것은 손으로 진다. 손으로 이렇게 지어간다. 손으로 이렇게 지어버린다. 손으로 지어버린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두어들인다. 거두어들임. 거두어들이는 것을 징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끝에 보시면 거두어들이는 거. 이게 징수예요. 징수는 거둬들이는 걸 징수로 하고 부가라는 것은 부담시키는 것을 부과라고 하겠습니다. 페이지 아직 넘기지 마세요. 넘기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제 요걸 익힐 거예요. 이제 시험은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공부를 안 해버리시면 안 돼요. 여기를 해야 되는데 문장만 막 공부하다 보면 이건 놓쳐버려요. 자, 국세, 지방세 다시 한번 익혀보죠.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이제 신고납부하고 보통징수 이제 기본 지금 배웠던 걸 다시 복습할게요. 신고납부는 세금을 누가 계산하는 걸 신고납부라고. 내가. 보통징수는 정부가. 정부 중에서도 누구 어떤 공무원이? 세무공무원이 계산해서 보내줘가지고 걷어가는 것을 보통징수. 자, 이제 여기까지 익혔으면 신고납부와 보통징수 해석하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신고납부는 딱 한 번만 세금을 내고 끝내버리는 걸 신고납부예요. 딱 한 번에 끝나면 본인이 하시면 돼요. 한 번에 끝내버리면 본인이 하는 거고 연속으로 계속 반복적인 행위가 있는 건 정부가 보내줘야 돼요. 한 번만 세금 내고 만다. 그러면 신고납부예요. 그런데 계속 반복적인 행위가 있으면은 요것들은 정부가 보내는 보통징수 방식이에요. 요 말만 기억하시면 요거 다 풀 수 있어요. 자, 물건을 샀어요. 자, 제가 이 물건을 샀으면 세금을 한 번만 낸다, 계속 낸다. 한 번만. 자, 그러면 취득세는 신고납부다, 보통징수다. 너무나 단순하죠. 자, 등기했어요. 책에다 이름을 쓰면 등기를 하면 한 번만 돈을 내는가, 여러 번 내는가? 한 번만. 그럼 한 번만이니까 신고납부. 제가 주택이나 토지나 건물을 손에 들고 있으며 내가 손에 들고 있는 만약에 이 건물을 계속 들고 있으면 재산세가 올해만 나오고 말아버린가? 매년 나오는가? 매년 나오니까 신고납부다, 보통징수다. 보통징수. 자, 다시요.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가지고 있는 토지와 전국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손에 들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가 나와요.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손에 들고 있으면 한 번만 나온다, 계속 나온다. 계속 나오니까 원칙은 신고납부다, 보통징수다. 자, 보통징수 요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주택과 전국에 있는 토지를 다 더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정부가 잘못하면 누락될 수도 있어요. 이게 계산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예외적으로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줘요. 선택권을 줘가지고 본인이 선택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본인이 선택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꼭 하라는 이야기인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이야기인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선택이니까 선택상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시고 정부가 보낸 거 내시든지 아니면 그냥 본인이 계산해서 내든지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제가 부동산을 팔았어요. 자, 집을 하나 팔았으면 팔할 때 한 번만 양도소득세를 내는가요? 매년 내야 된가? 한 번만. 팔을 때 한 번. 그럼 신고 납부다, 보통징수다. 진짜 단순하죠. 자, 그러면 집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집에 자동차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세는 한 번만 낸다. 가지고 있으니까 매년 낸다. 그러면 자동차세는 신고 납부다, 보통징수다. 그래서 보통징수예요. 정부가 보내주는 거예요. 진짜 단순한 논리. 그러니까 애호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되는가만 알아버리면 암기 안 해도 돼요. 안 그러면 무조건 애우셔야 돼.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까지 찾았으면 이 다음 단계로 이제 가볼게요. 자, 한 단계 살짝 더 들어가 볼게요. 신고 납부를 원칙은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자,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신고 납부를 제가 이제 불이행했다고 봐요. 자, 신고를 불이행해버리면 신고를 내가 할 사람이 신고를 해야 될 사람이 신고를 안 하고 버티네. 내가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안 하고 버티면 정부는 그냥 안 받아버리겠는가? 정부가 계산해서 받겠는가? 그렇죠. 계산해서 받아야죠. 내가 신고를 해야 될 걸 안 하고 버티니까 정부가 계산해서 너 돈 내놔. 그럼 정부가 계산한 방식을 무슨 방식이라고? 보통징수로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칙은 내가 해야 될 것을 내가 안 했을 때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가지고 세금을 받아버리는 보통징수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살짝 응용해서 이제 문제 지문이 나가요.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 이렇게 나와요. 취득세는 원칙이 신고 납부 방식이기 때문에 과세권자는 취득세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틀렸죠? 내가 취득세 신고 안 해버리면 누가 계산할 수 있으니까? 정부가 계산할 수 있으니까 과세권자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신고 안 했을 때는 정부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재산세를 가보죠. 재산세라는 세금은 재산세라는 것은 내가 계산을 해야 맞는가요? 정부가 계산해 줘야 맞는가요? 정부가 계산해 줘야죠. 재산세는 정부에서만 계산해 주는 거예요. 정부만 계산하니까 정부가 세금 고지서를 나에게 안 보내면 내가 계산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방식은 없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재산세는 정부만 계산하는 거고 나는 재산세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재 34페이지 왼쪽 날개를 보세요. 왼쪽 날개 하단에 보시면 표 있죠. 취득세는 신고 납부가 원칙이지만 무신고, 내가 신고 안 해버리면 무슨 방식으로 가는 거고? 보통징수로. 등록면허세도 원칙은 신고 납부지만 내가 신고 안 했을 때는 보통징수. 재산세는 보통징수로 가는데 나는 신고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조심하세요. 재산세는 절대로 내가 신고할 수 없어요.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가 계산해 주지만 정부가 계산한 걸 내가 믿을 수 없으면 나는 선택해서 신고할 수 없다, 있다. 있다가 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해도 되고 정부가 보낸 걸 내도 되고 둘 중에 하나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양도소득세는 원칙은 정부가 계산해 주지만 원칙은 정부가 계산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원칙은 내가 계산하지만 내가 신고 안 해버리면 누가 할 수 있다? 정부가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이걸 공부를 하셔야지 책에 있는 문장만 막 암기해서는 안 돼요. 실제 시험은 이런 걸로 나와요. 이번 시험에서 어디에 나왔는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 줄, 여기 한 줄, 여기 한 줄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왔는가 제가 문장을 설명할 테니까 그걸 맞았는가 틀렸는가 체크해 보세요. 취득세는 원칙이 신고 납부이다. 맞았죠?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지서를 발부하는 보통 징수 방식이다. 맞았죠?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목소리가 약간 낮아졌어요. 양도소득세 본인이 하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 기본 틀만 알면 그냥 시험 문제 지문 몇 개 넣어서 그냥 풀려요. 그래서 어제인가 그제인가 어떤 분이 그 후기에다가 이런 말을 써놓은 걸 제가 한번 잠깐 읽어봤는데 뭐라고 했냐면 세법 선생님이 강의하는 것 중에 조세 총론 강의만 정확히 들으면 세법 상당히 많은 문제 풀 수 있어요. 그 말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총론 들으실 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총론만 가지고도 8개에서 11개를 맞출 수 있어요. 그래요. 지금 이걸 설명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 다 풀 수 있거든요. 기본적인 배경만 알고도 싹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지금 이 하는 게 나중에 우리 책에 나온 걸 전부 그걸 응용하는 거 약간씩만 살만 붙이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신고 납부 보통 징수를 익혔어요. 자, 그럼 이제 35페이지로 가네요. 35페이지에 이제 가산세라는 걸로 한번 가보죠. 올해는 가산세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작년에는 가산세가 아주 중요했는데 올해는 가산세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 가산세라는 걸 뭐냐면 내가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정부가 벌칙으로 물리는 것을 가산세라고 그래요. 벌칙으로. 그럼 가산세가 얼마 있다는 걸 먼저 보여주겠는가 안 보여주겠는가?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것을 집에서 100번 써오세요 하고 숙제를 내줬어요. 자, 숙제가 이게 본인이 직접 써오세요 그랬어요. 만약에 이 100번을 안 써오시면 안 써오신 분에게 안 써오시면 한 사람당 1억씩 세금을 가산세를 물려버리겠습니다. 그럼 미리서 알려줬는가 안 알려줬는가? 저 가산세는 미리서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알려줘요. 미리서 너 이거 안 하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버린다 하고 딱 보여줘요. 그럼 이게 무서우면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가 무서웠냐면 숙제를 내주면 숙제를 안 해오면 선생님이 밀고 다니는 밀자루 있잖아. 밀자루. 그걸로 100대씩 때리겠다. 그러면 숙제 안 하겠는가? 날밤 새서라도 하겠는가? 날밤 새서라도 하든지 아니면 자퇴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겠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 소리는 뭔 소리냐면 내가 세금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가산세가 너무나 무거우면 우리나라에 살면서 그걸 다 내가 떠안든지 아니면 대한민국 떠나버리든지 둘 중에 한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무거우니까. 그러면 너무 무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가 이걸 부담하기는 좀 아깝고 이걸 부담하기 너무 무거운 것 같고 그러면 이걸 하면은 충분한 시간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게 가산세란 이야기예요. 가산세라는 건 그걸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자진해서 하도록 유도하는 걸 가산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의무가 주어져 있으면 의무를 이행하도록 우리가 하도록 뒤에서 이렇게 협박을 하는가 못하도록 협박하는가 하도록 협박하는 걸 가산세라고. 그래서 가산세라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너 이거 안 해? 너 이거 안 하면 이만큼 벌 세운다? 이만큼 벌 세우려니까 벌 안 받으려면 빨리 해라? 이걸 뒤에서 딱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딱 버티면서 너 안 하면 이거 혼낸다? 그리고 집에서 그러잖아요. 너 숙제 안 하면 너 몇 대 맞는다? 그러면 몇 대 맞는다 그러면 손 내버려요. 자, 맞아버려. 왜? 맞을만 하니까.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세게 때려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안 하면은 이게 세다는 걸 아니까 빨리 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 한 번 기선을 딱 잡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때릴 때는 무지막지하게 때려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막는 걸 알면. 그러니까 가산세는 이게 약간 무거워야 된가요? 가벼워야 된가요? 무거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산세가 뒤에서 이제 몇 프로씩 무겁다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가산세라는 것은 첫 번째 줄 가장 끝으로 가보세요. 자, 이제 영어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제 볼 거예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기까지 밑줄 그으세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말은 그 신고를 너 제대로 해라. 이날까지 신고해라. 만약에 이날까지 신고 안 하면 추가로 뭘 물려버리겠다. 가산세 물리겠다. 그러면서 가산세 얼마 몇 프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가 안 보여주고 있는가? 보여주죠.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겁나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겁을 내가지고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네. 안 하면 이만큼 더 나오네. 그리고 무서우니까 빨리 그 날짜에 가서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걸 유도하는 걸 가산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벌칙으로 뒤에서 물리는 것을 가산세라고 합니다. 그래요. 자, 23번은 징수금이네요. 징수라는 단어 두 글자. 우리 징수는 뭘 징수라겠는가? 방금 여기서 했잖아요. 자, 부가라는 단어하고 징수라는 단어하고 익힌 거 다시 한번 읽혀볼게요. 부가라는 것은 부, 담. 징수는 거두어 드리는 거. 거둬 드리는 거. 거두어 드리는 걸 징수, 부담하게 하는 것을 부가. 그러면 징수금 그랬으니까 거둬 드리는 금액 이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금액을 징수금이라고 그래요. 이건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지만 올해 또 나올 수 있어요. 징수금은 교수들이 계속 시험에 내는 지문이라 올해도 신경 좀 써주세요. 이거는. 그래서 징수금은 지방세와 체납처분비 두 개를 더해서 징수금이라고 그래요. 지방세와 체납처분비 두 개를 같이 동그라미 치세요. 자, 두 개를 같이 묶어버리세요. 동그라미 딱 쳐버리세요. 동그라미를 크게 딱 동그라미 쳐버리세요. 이걸 동그라미를 쳐놔야 요 두 개가 묶어서 징수금이라 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징수금 그러면 지방세, 체납처분비를 합한 그 두 개를 더한 금액을 징수금이라 합니다. 그럼 시험 볼 때는 어떤 식으로 내는가 지문을 알려드릴게요. 징수금이란 지방세, 체납처분비, 공과금을 징수금이라 합니다. 틀렸죠? 공과금은 들어가면 안 돼요. 지방세하고 체납처분비 두 가지만을 더해서 징수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체납처분비라는 단어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체납처분비. 이제 체납이라는 단어는 납부를 연체하는 것을 체납이라고 그래요. 납부를 연체하는 걸 체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체납을 했으면 세금을 안 내고 버티면, 자, 이제 내가 세금을 안 내고 버티면 정부는 제일 먼저 내 재산을 뭐 해버리겠는가요? 친구가 돈 안 주고 그러면 제일 먼저 야, 돈 주라고. 제 손을 잘 보세요. 돈 주라고. 너 빨리 돈 안 줘? 돈 주라고. 안 줘? 그럼 잡아다가 새우잡이에 팔아버린 거예요. 막 팔아버린 거예요. 잡아다가. 그러면 이걸 딱 잡아. 이거 잡는다는 소리 어디로 못 가게 잡는 거죠. 그러면 재산을 어디로 넘기지 못하도록 꽉 잡는 걸 뭐라 하고? 압류. 그래서 압류. 체납했으면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를 하는 거예요. 압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 처분할 때까지 이 사이에서 들어간 비용을 요거를 여기서부터 압류에서부터 처분까지 들어간 이 사이에서 들어간 돈을 체납처분비라고 그래요. 그럼 체납처분비는 두 번째 줄, 첫 줄 끝에서부터 보세요. 압류, 보관, 운반, 매각에 들어간 그 비용을 체납처분비라고 합니다. 그래요. 체납자, 체납액 볼 필요도 없어요. 그다음 공과금, 세금 아닌 게 공과금이 이것도 볼 필요 없어요. 그다음 28번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다 필요 없어요. 자,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다음 31번. 자, 지금부터 이제 공시송달을 익히네요. 공시송달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지나면 시험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시험을 봐요. 오늘 배웠던 걸 시험을 봐서 시험지를 제출하시고 거기다가 집 주소를 다 메모해 놓으세요. 집 주소를 써놓으면 성적표를 집으로 문자로 편지로 보내드릴 거예요. 등기로 보내드릴 거예요. 성적표를. 그럼 성적표를 집으로 보낸다면 주소를 쓰라면 주소 쓰겠는가 안 쓰겠는가? 안 써버리죠. 그러면 어디에 산지를 몰라. 어디에 산지를 몰라서 제가 집으로 보낼 수도 없고 집에 찾아가서 성적표를 줄 수도 없어요.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성적표를 학원 게시판에다 턱 붙여버려요. 그러면 나만 보는가요? 모두 볼 수 있는가? 그렇죠. 공개적으로 보는 장소에다 붙여버리는 것을 공시송달이라고 그래요. 그럼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어디에 그 사람이 거주하는지를 알아서 붙여버린가요? 몰라서 붙였는가? 그렇죠. 그걸 생각해 내시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주소나 거소가 어딘지를 모르고 그 사람이 어디에 산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한테 보낼 서류를 공개적인 장소에다 붙이는 것을 공시송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 사람을 아무리 그 사람 집을 알아도 그 사람 집에 찾아갔는데 집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서류를 전달할 수 없으면 그 집에다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나중에 가서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런데 또 사람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게시판에다 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게시판에다 붙이는 것을 무슨 송달이를 한다는 이야기인가? 공시송달이라고 그래요. 공시송달이라는 단어는 공개적인 장소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붙이는 것을 공시송달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이제 왼쪽 제일 하단 날개를 보세요. 제일 하단 날개 보시면 유치송달이라는 게 제일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유치송달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그 집의 주소를 어떻게 알아냈어요? 자, 이제 주소 알아내가지고 오늘 시험 본 성적표를 들고 집에 찾아갔어요. 집에 찾아가서 A씨 계신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탁 나와서 예, 제가 맞는데요. 학원에서 뵌 분 맞네요. 그리고 오늘 시험 봤던 성적표 가져왔네요. 10개 중에서 2개 맞으셨네요. 그러고 이제 줄라고 했어요. 성적표를 줄라고 했더니 집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성적표를 안 받는다네. 나는 그거 안 받아요. 나 그거 못 받아요. 이거 집에까지 와서 사람 귀찮게 어떻게 하냐고 나 못 받아 막 그러고 소리 질렀어요. 나 못 받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집에다 두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문 속에다 확 넣어버리고 가요. 이걸 유치송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경찰서에 가서 이제 경찰서에 갔더니 이제 어떤 분이 책상을 막 들었다 놨다 하고 막 여기다 막 깽판 부리고 그러면 어디다 잡아 넣어버린가요? 유치장에다 넣어버리죠. 그 유치하고 여기 유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유치 그러면 속에다 치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속에다가 이 서류를 두고 가버린다 해서 이걸 유치송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두 개 차이점을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집에 없으면 사람이 어디에 산지를 모르면 그 집에 가서 두고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때는 무슨 송달한다? 공시송달. 그런데 그 사람이 집에 있으면서도 그 서류를 받기를 거절하면 그때는 두고 가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때는 무슨 송달? 유치송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민법에서 배우게 되실 거예요. 이제 세법에서는 이 정도만 설명할 거예요. 구체적인 건 나중에 민법에서 추가로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이제 면세점하고 소액, 징수, 면제로 갑니다. 이제 이거는 여기 설명 안 해놨네요. 면세점이라는 것은 면세점이 뭐고 이제 소액, 징수, 면제라는 걸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면세점은 일정 금액 이하가 되면 세금 부과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면세점이라고 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찾아보시면 여기서는 이하, 요게 제일 중요해요. 이하라는 단어는 이하라는 것은 일정 금액을 포함하는 개념인가요? 제외하는 개념인가요? 포함하죠. 일정 금액 이하는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하라는 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소액, 징수, 면제. 소액 액수가 너무 작으면 징수 걷어가는 것을 면제하겠습니다. 징수는 걷어들이는 걸 면제는 면제라는 단어를 잘 모르신 분이 있더라고요. 면제라는 요 단어는 면제는 일부의 개념으로 사용되는가요? 전부의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가요? 자, 면제는 일부다 전부다? 이걸 모르신 분이 너무 많아요. 이거 면제 공제를 모르시면 면제하고 공제라고 있어. 면제는 전부, 공제는 일부. 공제한다 그러면 전체 중에 일부 빼준다. 면제한다 그러면 전부 면해준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걷어가는 것을 아예 안 걷어가겠다. 하나도 안 걷어가겠다. 전체를 걷지 않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소액 징수 면제는 일정 금액에 미달하면 세액 징수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서 미달이라는 이야기는 미만이면 이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미만. 여기서는 미달이라고 했으니까 일정 금액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거죠. 미만이니까. 그래서 그 미달한 금액, 그럼 미달한 금액이니까 일정 금액은 징수 안 한다, 징수한다. 징수한다. 일정 금액 미달이면 안 하고 일정 금액이면 한다. 그 금액 미달이면 안 한다 했으니까 금액은 징수한다. 헷갈리죠? 자, 그럼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럼 나와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취득세는 면세점이 적용이 되는데 취득세는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이면 면세점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50만 원 이하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그 표 바로 밑에 취득세 주의해야 돼요. 글 써놓은 거 보세요. 취득 가액이 50만 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50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 취득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그렇죠. 안 물리는 거예요. 50만 원짜리 사면 안 물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재산세요. 재산세는 소액 징수 면제라는 규정이 있는데 재산세는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그래요.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짜리는 징수 안 한다? 한다. 한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조심해야 돼. 처음부터 익혀주셔야 돼. 이런 것들은. 그래서 재산세는 2,000원 미만이면 징수를 안 하기 때문에 2,000원짜리는 징수한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취득세는 50만 원 이하이면 세금을 안 물리니까 50만 원까지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소액징수 면제, 면세점 익혔어요. 34번에 특수관계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안 보셔도 돼요. 그다음에 35번, 36번으로 이제 가네요. 유통과세와 보유과세로 가보죠. 유통이라는 것은 여기서 유통과세 그러면 유통이라는 것은 물건을 취득하는 것과 보유하는 걸 두 가지를 더해서 유통과세라고 그래요. 그럼 거기에 밑줄만 그어보세요. 첫 줄 중간에 취득하거나 양도했을 경우 과세. 취득과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을 유통과세. 보유과세라는 것은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을 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보유과세. 해결했죠? 취득과 양도 시 여기 보유가 아니라 취득과 양도요. 취득과 양도했을 때 내는 세금을 유통과세. 보유했을 때 내는 세금을 보유과세. 그럼 물건을 취득했으니까 무슨 과세 해결해야 된가요? 유통과세.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과세. 양도했을 때는 유통과세. 됐죠? 그럼 이제 다시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한 번만 더 연습하면 돼요. 이제 유통과세와 보유과세에서는 이제 국세, 지방세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다 끝까지 왔어요.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가보죠. 자, 취득세 과세권자는 누구 그랬던가요? 특광토. 특광토. 등록면허세 과세권자는 도구. 재산세 과세권자는 시군구.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과세예요. 유통이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을 묶어서 유통과세라고 칭하고 취득과 양도. 그럼 취득세는 유통과세, 등록면허세도 유통과세, 재산세 보유과세, 종합부동산세 보유과세, 양도소득세 유통과세. 그럼 보유과세는 자 요거 이제 올해 시험에서 여기가 두 줄이 시험에 났어요. 재산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1년에 매년 가격을 또 토지나 주택의 가격을 고시를 해서 정부가 발표를 해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매년 토지 가격과 주택의 가격을 5월 말쯤에 가격을 고시해요. 5월 30일쯤 가격 고시를 해요.
5월 30일에 가격 고시한다는 이야기는 그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가격을 올려요. 가격 이렇게 올려놓고 세금을 부과해요. 그럼 세금을 부과할 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되는 날은 몇 월 며칠을 기준점으로 해서 물려야만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겠는가요? 그래서 6월 1일이 되는 거예요. 5월 말에 가격을 정해가지고 6월 1일 날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30일의 시험에서는 여기가 두 개가 시험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배경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럼 다시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손에 들고 있으면 재산세나 종부세를 물리는데 매년 몇 월 며칠 날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나 종부세를 물려야 되고 6월 1일 날 6월 1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나 종부세를 물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여기까지 잡아냈어요. 그럼 이제 다시요. 이번 이제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서 나왔던 원문을 소개시켜 드리죠. 취득세는 지방세이면서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맞았죠? 등록면허세는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맞았죠? 재산세는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맞았죠?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틀렸죠? 양도소득세는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맞았죠? 이렇게 해서 부동산 학개론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걸 문장으로 풀어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책에는 그런 말이 안 써졌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문제가 응용해서 나오는 거지 교재에 있는 대로는 문제를 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른쪽 날개 제일 하단을 봐보세요. 유통과세와 보유과세 보이죠? 그래서 취득세는 유통과세, 등록면허세, 유통과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보유과세, 양도소득세는 유통과세. 그럼 재산세와 종부세 가로 뒤에다가 6월 1일 하고 쓰세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뒤쪽에다가 6월 1일이라고 두 개 다 표시해 놓으시면 돼요. 이제부터 마무리 정리 들어가네요. 자,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 단계에서 방금 배운 게 있을 거예요. 자, 취득 단계에서는 무슨 세와 무슨 세가 부과될 수 있고 취득세와 등록 엉뚱한 말 하지 마세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취득 단계니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그러면 취득세라는 세금이 나오면 여기에 따라가는 세금은 무슨 세가 따라가고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과 지방교육세가 따라갑니다. 등록면허세가 나오면 여기에 따라가는 것은 지방교육세가 따라붙습니다. 네, 보유과세. 보유과세는 지방세, 보유과세이면서 지방세는 재산세. 보유과세이면서 국세인 것은 종합부동산세. 그럼 재산세가 나오면 재산세에 따라붙는 것은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이 따라붙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면 따라가는 것은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붙습니다. 양도 단계, 양도하면서 부과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우리 문제 풀 수 있는 내용이 다 이제 해결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여기까지 하면은 되고 그다음에 이제 39페이지에 보시면 메타인지 학습 체크 이 내용은 직접 공부를 하고 나서 이론 정리하고 요걸 이제 둘 중에 하나 어떤 게 맞는가 푸는 연습이니까 이런 거 꼭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복습을 한 다음에 집에서 책 한번 쭉 읽어보시고 마지막으로 한 8문제 이렇게 풀면서 아 이거는 어떤 게 정답이구나 둘 중에 이제 어떤 게 답인가 이걸 찾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오늘 수업은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 끝났다고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문제 푸는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6분 시간을 드릴 거예요. 10문제인데 10문제 6분 안에 다 푸시고 6분 뒤에 해설 듣고 집에 가고 그러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문제 나눠드리면 문제 받으시면 바로 문제를 풀기 시작하세요.